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통령이 2차 상법 개정안하고요. 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도 이제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좀 이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짚어드리겠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상법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오늘 의결이 이루어졌고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노조법이라고 하는데 노조법도 오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5개 법률에 대해서 이제 공포하는 심의에서 오늘 통과를 시켰는데 가장 주목을 끈 거 2개는 일단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어서 이른바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법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1년 뒤에 시행이 되는데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이제 소액 주주들, 여러 다수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주의 어떤 그 권리를 확대하는 뭐 그런 개정안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방안도 이번에 기존에는 이제 1명까지였는데 이번에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한다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에 이제 소액 주주들이 대주주에 맞서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주의 권한 확대를 위한 법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용자 범위나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조건을 제한하는 뭐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입장에서 노조의 활동이 좀 확대되고 노조원들의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법안으로 꼽힙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오늘 공포되고 나서 이제 6개월 뒤에 시행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방송 3법 중에서 남은 2개, 방문진법과 EBS법도 오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이제 방송 3법은 모두 개정 공포가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생중계된 그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노란봉투법이 오늘 통과된 날이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의 이제 노동 문제와 관련된 의제를 대통령이 여러 건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이 산업재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이제 확고한 입장인데 오늘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강조를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산재 단속과 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이게 최근에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산재로 너무 이제 현장을 단속하다 보니까 특히 뭐 건설사들 중심으로 현장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결국 이제 건설 현장의 경기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될 거다라고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 직접 언급을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그게 더 좋다는 얘기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상당 부분이 좀 과장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면 어떻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뭐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거든요. 실제 손해액에 비해서 이제 부가 손해를 더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법안에 명시가 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거고요. 그만큼 이제 기업이 직접적인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준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를 크게 입어야지만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직접 그렇습니다. 한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산재 사례를 매일 보고받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거나 뭐 폐쇄 공간에서 질식사를 하거나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서 또 사망을 하고 예. 건설 현장에 추락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냐. 위험하면 재해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금 연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10월부터는 현장 안전 감독 과정에서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면 기존에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시정 지시를 하고 예. 고치지 않으면 사법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현장 점검을 했을 때 바로 적발이 되면 그 자리에서 즉각 사법 조치를 예. 하는 걸로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달 뒤부터 현장 감독 이후에 즉각 사법 조치를 할 거니까 지금부터 예. 준비를 해라. 예.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또 강조한 게 형사처벌보다도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재판이 걸리더라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예. 때문에 작업 안전 시설을 안 갖추고 작업하다가 걸리면 과징금을 세게 물리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안전 시설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라고 예. 생각할 정도로 규정을 좀 검토를 해라라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한테 직접 당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금전적으로 큰 징벌적 배상액을 물게 되면 기업들이 조심하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사고가 이렇게 빈발했던 건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기업들이요 사람값보다 사고가 났을 때 그 비용 처리하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이 반복된 사고가 일어나는 거.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유일 그렇습니다. 텐데요. 예. 한번 사고가 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뭐 3배, 4배 이상의 뭐 중첩된 안전장치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손해를 물어주더라도 그 이른바 이제 사람값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안전한 예. 시설을 갖추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수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유지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도 파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자들과 만났을 때 산재 그 사망 사고율을 OECD 표준으로 맞추지 못하면 이제 직을 걸겠다라고 네. 하는 입장 여전히 네.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의 의지를 밝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오늘은 추가로 이제 대통령이 그 안전사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임금체불 네.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제때 월급을 받을 수 있느냐, 예. 일한 만큼의 보상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일 건데 특히 이제 임금체불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수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통계 자료를 보니까 체불하는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비중이 70%라는데 맞느냐? 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영애 장관이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데 네. 그 30% 기업이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체불하는 사업장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지점을 이제 대통령이 짚은 건데요. 그래서 체불했던 곳이 체불을 하고 또 체불을 하고 이런다는 건데 이런 거는 혼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도 예전에 이제 공장에서 일할 때 월급을 많이 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키고 돈을 떼어먹고 이거는 결국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네. 제재가 약해서 그런 건데 중대범죄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라고 예.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거 좀 검토를 해보라라고 이제 대통령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엄벌하는 걸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범을 한다면 이제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아주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벌을 강하게 할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임금체불에 있어서 이제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돈을 좀 빨리 받게 하기 위한 네. 측면도 있긴 네. 하거든요. 이제 피해자가 돈을 받으면 이걸 이제 소송을 취하해 줄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체불 임금주들이 이제 임금을 빨리 주게 되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도 좀 점검을 해서 이제 뭐 제도를 고칠지 여부를 네.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체불입니다. 이거는 네. 뭐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악명 높은 네.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면 영원히 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네. 대통령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임금을 떼먹고
자기가 또 기관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미등록 노동자라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한다. 네. 이런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나 행정안전부에도 얘기를 한 게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미등록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예. 출국을 일단 보류하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고를 해버리면 이제 공장주나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아예 떼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하니까 예. 법무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불법 체류로 걸렸다고 해서 바로 추방하는 거 말고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동부 장관이 체불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곧바로 기업 명단을 공개를 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뭐 이런 법들이 가동되는 거를 지금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공개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가지 얘기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휴가철을 지나다 보니까 각 지역별 관광지에서 여러 좀 이제 트러블들이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대통령이 오늘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관광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체부 장관하고 여러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외국인 관광객 뭐 이른바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내국인 지방 관광을 활성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근데 내국인 관광을 활성화를 하려면 제일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로 인해서 가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네. 관광객들한테 지역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거를 어떻게 좀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을 냈다라는 사례가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부산 바가지 얘기가 있다.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해삼을 뭐 어떻게 했다고 난리가 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강원도도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타격이 있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 속초에서 있었던 어항의 한 가게가 오징어 값을 좀 과도하게 받고 불친절하게 대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역 상인회가 별도 사과를 하면서 자정 결의대회까지 했었던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혹시 법률적으로 뭔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일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우선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든지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거를 유도해 보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소한 이득 얻으려다가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도 치명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짚었습니다. 한 매장만 손해 보면 괜찮은데요. 자기가 또 불친절. 그 주변 상권이 다 타격을 받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유튜브 같은 그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가 확산이 되고 또 이제 추가로 보도가 이루어지거든요. 대통령도 뭐 부산 사례라든지 이제 강원도 속초 사례를 거론을 했습니다만 거의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정기적으로 때마다 한 바퀴씩 도는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오늘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각 지역 상인회들이 여러 자율 규제 방안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뭐 이제 표준 가격표를 만든다든지 그 가격표를 이제 가게 앞에 내걸어서 혹은 뭐 무게를 몇 그램 단위로 이제 판다는 것까지 이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휴가철이 되면은 이른바 이제 한철 장사를 노리고 하는 여러 상인들이 종종 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게 또 단속하는 게 어떤 방안이 있을까? 뭐 각 지자체들도 고심이 좀 많은 문제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그쪽 사정은 잘 모르지만요, 제가 그 상인회 전체가 피해를 받으니까 상인회 차원에서라도 무슨 과징금을 물리거나 이런 협약으로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뭐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23일 날 유엔 총회 참석하는데요. 한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토의를 주재한다고요. 네, 유엔 총회가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일단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기조연설의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예상하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극복 과정, 회복 과정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공유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는데
안보리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장 국가가 순번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번이 안보리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게 처음은 아닌데 대통령이 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23일에 공개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국제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지금 공식 주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AI 문제가 단순히 뭐 기술 발전의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각국의 이제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토의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국정원발 얘기 같은데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시에 국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관련자들을 고발하라고 시켰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네, 직접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국정원이 감사 끝에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그 보고가 있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2년에 대한민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2022년 7월에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를 했고요. 그때 윤석열 씨가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국정원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씨가 직접 고발을 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국정원이 고발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결국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는 같습니다만 무게가 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이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뒤집어서 본인이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이제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관심을 받았던 국정원 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월에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이 살해를 당할 뻔한 피습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테러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애초에는 이제 테러 가능성을 시사를 했지만 결국에는 테러로 지칭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도 오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의 법무처에서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의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사감이 따로 작동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간의 원한에 의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테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서에 이제 적시를 했는데 판결문을 인용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테러로 기소를 했다면 테러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거를 배제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서에 언급을 했더니 국정원의 법률 특보를 맡고 있던 김상민 검사,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었던 그 인물이고요. 김건희 씨의 이른바 그 공천 개인 문제에서도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김상민 검사입니다. 당시 법률 특보였던 김상민 검사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해서 이건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 테러로 지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건의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점도 이제 오늘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분명히 내란 특검이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했죠? 네,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오늘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조지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행을 했는데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사무실 그리고 이제 자택, 휴대전화 이 등등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에 시행을 했고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이제 직권 남용 혐의를 적시를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고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핵심적인 문제가 앞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일단 윤석열 씨의 내란 행위 공범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적시했고 윤석열 씨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에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던 거는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처음에 이제 뭐 국회로 이제 의원총회 장소를 지정을 했다가 예. 다시 국민의힘 당사로 지정을 그렇습니다. 했다가 다시 국회로 지정했다가 예. 뭐 다시 당사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변경을 해서 의원들이 좀 혼란스럽게 예. 되는 바람에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뭐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씨랑 직접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 네. 물론 뭐 휴대전화를 여러 번 교체를 하는 바람에 본인의 직접 통화 내용까지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네. 통화 기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에 밤 11시쯤에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했고 네. 11시 12분쯤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11시 22분쯤에는 윤석열 씨하고 이제 계속해서 통화를 한 기록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정무수석, 총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계엄 상황에서는 이제 그럼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요구받은 것 아니냐 지금 특검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황 공유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취해야 될 조치라든지 뭐 입장이라든지 네.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하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7분 동안 통화를 한 게 그렇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예. 굉장히 좀 긴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의견 공유하는 수준에서 그쳤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원내 대변인이었던 예. 그래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지근거리에서 사실상 함께 행동을 했었던 조지현 의원에 대해서도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습니다. 12월 3일에 당일날 계엄이 발생하기 한 3시간쯤 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한 내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박지영 특검보가 오늘 밝힌 내용을 보니까 조지현 의원은 일단 참고인이고요. 계엄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아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고요. 예. 내용을 보니까 작년 12월 3일 오후 5시 35분쯤입니다. 조 의원한테 이제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네. 37초 정도 이제 통화를 한 게 확인이 됐고 그 통화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랑 통화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삼청도 안가에서 만나가지고 이른바 계엄 문건을 건네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계엄 관련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원내하고 예.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하고 어떤 소통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뭐 조지현 의원이 해명하기로는 그 다음 날 원래 김용현 전 장관이랑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당시 이제 국회 규탄 대회 등으로 인해서 일정이 취소된 것 때문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한 거다. 계엄과 무관하다. 뭐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특검에서는 이번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조지현 의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때 국회에 있으면서도 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그 10여 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지금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인 신동우 의원도 당연히 포함될 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